그럼 부동산 정책과 시장 환경 변화를 한번 봐볼까요? 자, 그럼 우리 주택은 현재 어느 정도 공급이 되어 있는가? 흔히 이제 얘기를 할 때 주택 보급률이 105% 수준에 이르렀으면은 주택 보급률이 105%라는 얘기는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5%만큼 더 많다는 얘기예요. 주택 보급률이라는 건 부모의 가구 수, 분자의 주택 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더 많아요. 지금 현재 2019년 현재를 봐보면은 104.8%, 2020년 등록 센서스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보면 2019년 말치를 봐보면 104.8%, 약 105% 정도 되죠. 그러면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더 많은 상황이면은 집이 더 많으니까 집값이 안정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집값이 높은가? 상당히 궁금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주택 수에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느냐면 빈집들. 우리 2015년 센서스에만 보더라도 빈집이 얼마 정도 나오느냐면 전체 빈집이 107만 가구가 빈집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 지금 2019년 것까지 해가지고 봐보면은 빈집 숫자가 130만 호 이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는 물론 이제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청에서 합니다만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하는 그 조사 방식의 한계는 있어요. 조사 시점 현재 빈집이 빈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다 건설이 되어 가지고 여기서 입주는 이제 입주를 하는 상황인데 아직 지금 입주 안 하고 있다. 빈집으로 잡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 빈집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건 조금 아이러니하죠. 자, 어떤 막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거 외에도 실질적으로 거주하기 어려운 주택들이 많습니다. 노후 주택들이요. 특히 시골에 이제 농어촌 쪽에 그런 게 많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지방에서도 지방 대도시에도 그런 주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주하기 어려운 주택들도 약 7, 80만 호 정도 되니까 여기서 전체로 봐보면 아직 주택 보급률 105%라고 해서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살만한 집에 사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럼 최저주택이 좀 미달을 하는 그런 주택들도 꽤 많고 그것도 이제 5.34% 나오거든요. 그런 주택들도 있고 막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전국 주택 보급률은 104.8%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습니다. 가령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120% 정도 돼요. 경상북도는요. 그렇습니다만 서울 주택 보급률은 96%입니다. 서울 주택 보급률 96%라면 결국 뭐예요?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적다는 얘기죠. 막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수도권 전체로 보면 99%, 경기가 지금 101% 정도 나오거든요. 경기 지역이. 막 이렇게 돼서 수도권의 집값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가? 아니면 아직은 수도권의 주택 보급률이 100% 도달해 있지는 않다. 그럼 100% 된다고 해서 꼭 안정되는가? 선진국들 봐보면은 소위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 보면은요 주택 보급률이 대략적으로 110에서 1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집 위에도 가령 뭔가 별장이라든가 뭐 이런 세컨하우스에 대한 수요도 꽤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주택 시장이 주택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집이 이만큼 하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얘기합니다만 개략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제 뭔가 국토 면적이 그렇게 넓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추운 계절에는 좀 아래지역 플로리다 쪽으로 가서 좀 살다가 더울 때는 위에 위스콘신 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살고 그런 게 세컨하우스도 꽤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 그 정도까지는 아닌 상황이니까 거기 미국이 이제 115% 정도 되거든요. 보급률이. 그럼 우리는 한 110% 수준 되면은 얼추 필요한 주택은 뭐 확보가 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럼 주택 재고량은 얼마만큼 되는가? 주택 재고량 단기간에 많이 늘었죠. 2003년도 봐보세요. 1267만 호 되던 것이 지금 2019년 오니까 2131만 호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약 900만 호 정도 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많은 양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오류가 하나 있긴 합니다. 뭐가 있느냐면은 2003년에 1267만 호 저게 돼 있는 게 우리 주택에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이 있잖아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그 연립주택 형태로 비슷하게 지어놓고 거기에 6가구가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택별로 전부 다 소유권 그 등기가 다 별개로 다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게 다세대 주택이에요. 이에 비해서 한 4호 정도로 되어 있는데
주인이 한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주택이 이게 다가구 주택이거든요. 소유권 개별 등기가 안 되는 것이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 다가구 주택 양이 꽤 많아요. 근데 과거 2003년 센서스에 나온 1267만 호, 제가 뭐냐면 다가구 주택이 한 채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19년 센서 2010년 이후에 수치는 다 그렇습니다. 센서스에 나와 있는 가령 2019년 2131만 호, 거의 다가구 주택이 가령에서 4가구가 살 수 있는데 거처 구분은 따로따로 돼 독립된 출입구 다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주택이 다 개별 호수별로 한 채로 잡힙니다. 소위 거처 구분별로 한 호의 주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택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가구 주택의 경우 거처 구분해서 주택을 수를 산출을 합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다 이제 개별 가구가 살 수 있는 그런 거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19년 때 보면 가구 수가, 우리나라 가구 수가 2034만 가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은 거처 구분했을 때 2131만 호 이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봐보면 주택 보급률이 뭔가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104.8%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게 이제 도지역하고 그다음에 광역시 수도권 이쪽하고 차이가 꽤 많이 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도지역의 경우에서는 대부분 다 110% 넘습니다. 이렇고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를 보면은 이게 이 지표로 이제 주택 보급률 저 부분은 문제들도 좀 있으니까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로 선진국들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 주택 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2005년 같은 경우에 330호 이렇게 되던 게 지금은 이제 2016년도 410호, 선진국의 수치가 대략적으로 410호에서 420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수치는 거의 이제 근사해 오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 정부에서 장기 공공임대주택 계속 지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보면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라든가 국민임대주택이라든가 행복주택, 막 이런 것들이 10년 이상, 그 임대기간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이런 주택들이 이제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이 호수가 2003년까지만 해도 약 20만 호 정도 되던 것이 2016년에 가서 125만 6천 호, 그 다음에 2019년, 여기 지금 자료에는 제가 표시를 안 해놨습니다만 2019년에 와서는 159만 호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2020년 말 그 자료를 제가 봤더니 지금 170만 호 정도 됩니다. 170만 호. 그러면 170만 호 정도 되면은 가구 수가 대략적으로 지금 이제 2019년도에 2034만 이렇게 가구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택의 경우는 2131만 호 정도. 그러면 저 주택수, 총 주택수 2131만 호 중에서 1만 호 중에 2019년도에 공공임대주택, 장기 공공임대주택 숫자가 159만 호 정도 이렇게 되니까 그 비율이,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지금 7.5%를 접근하는 7.5% 수준에 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작년 연말 기준으로 봐보면 약 이제 8% 수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진국은 어떤가? 흔히 우리 선진국도 이제 OECD 국가들을 들잖아요. OECD 국가들의 평균치가 8% 정도 돼요. 그럼 이번 정부 들어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2017년 11월 29일 날 발표를 했어요. 그때 발표를 하면서 2022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OECD 기준인 8% 수준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 지금 2020년 기준으로 거의 8% 수준에 근접했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양을 더 늘려서 2025년까지는 전체로 한 10% 수준까지 총 주택 수 대비해서 10% 수준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비를 늘리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정책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단기간 내에 이런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율은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가령 사실 우리가 1980년대 말만 하더라도요.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다가 1980년 하반기부터 200만 호 공급계획 수립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영구임대주택 19만 호 공급해 놓고 그 이후에는 증가율이 아주 둔화되는 상황이다가 그 다음에 국민임대 나오고 등등 해서 행복주택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늘어나고 그 다음 매입 전세임대주택도 많이 늘렸죠. 이러면서 지금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늘어나서 지금 선진국 수준까지 가 있다. 그런데 선진국도 나라 나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제일 많이 이제 유럽 쪽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장기 공공금리 재고 비율이 높아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38%까지 됩니다. 영국이 17% 정도 되고요. 자,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근데 미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미국은 1% 정도. 거기는 대신 공공임대주택 대신에 주거급여하고 좀 우리나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주거급여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우처 제도가 있어요. 물론 공급 방식은 다릅니다. 그 임대인에게 바우처를 줘서 좀 싸게 임차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느냐, 아니면 임차인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일정액을 주느냐, 이거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자, 어떤 주거급여하고 좀 유사한 방식,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바우처가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대신에. 그 다음에 주거 서비스 수준을 봐보면은 1인당 주거 면적도 많이 늘어난 걸 볼 수 있죠. 2006년에 26.2제곱미터에서 지금 2019년 32.9제곱미터. 그러면 주택 재고량이 상당히 많은데 단기간 내에 저렇게 1인당 주거 면적이 저렇게 늘어날 수 있는 큰 집만 계속 지었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주거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가구당 가구 원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집에 살면서 종전에는 3, 4인 가구 기본 가구였었잖아요. 기본 가구였던 게 지금 1, 2인 가구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가구당 가구 원수가 줄어드니까 지금 보면 2.4가구, 한 가구에 2.4인 정도 되거든요. 이게 적어지다 보니까 저게 1인당 주거 면적이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도 많이 지금 줄어들어 내려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어떤 기준이 최저 주거 기준 미달이냐, 뭐 이건 상대적인 부분도 있고 절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면적이 얼마 이상 돼야 된다. 그다음 방수는 얼마 이상 돼야 된다. 구조, 성능, 환경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기준, 최저 주거 기준에 관한 것이 국토부의 이제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가령 면적으로 봐본다면 1인이었을 때는 14제곱미터 이상, 2인 가구였을 경우 26제곱미터 이상, 가령 3인 가구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36제곱미터 이상,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에 속하는 건데요. 그게 우리가 5.3%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 거주 가격을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주택의 주종이 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41.8% 됐던 게 2018년에 51.1% 이렇게 됐고, 2019년치에는 제가 추정치를 지금 못 찾아봤습니다만 대략 이제 52% 정도 이렇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지역별로 봐보면은 서울에 얼른 보면 아파트가 많을 것 같잖아요. 서울의 아파트가 광역시까지 포함했을 때 서울의 아파트 비율이 낮습니다. 가령 세종시는 이제 새로 만든 도시다 보니까 아파트가 73% 차지하는 서울은 42.2% 경기보다 더 낮아요. 그건 뭐냐, 아직도 지금 단독주택 형태로 되어 있는 거라든가 저층 주거 밀집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런 지역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83만 6천호 전체적으로 주택 공급 계획 이사 대책에 발표하면서 서울에 31만 3천호 주택 공급하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게 정비사업이라든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든가, 뭐 정비사업 부분에서도 보면 이제 대규모 정비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소규모 사업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비주택 리모델링, 막 이런 것들이 서울에서는 상당히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저렇게 그만큼 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계획을 발표한 것이죠. 그 다음에 주택 점유 형태는 어떤가, 이제 내가 내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 2019년 58%, 집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얼마만큼 되는가, 가지고 있는 가구는 62% 정도 계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자가 소유율하고 자가 거주율이 달라요. 자가 소유율, 내가 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지만 내 집 세 주고 다른데 가서 새 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한 4%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가 거주율은 58%, 그 다음에 자가 소유율은 62% 이런 정도로 되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이 자가 거주율이 지방에 비해서 좀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마 저렇게 되는 건 아직도 수도권에 집 없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고, 그럼 전체적으로 보급률이 낮은 것도 영향을 미치죠. 그 다음에 가계 주거비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 PIR이라는 게 Price to Income Ratio에서 소득 대비의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거거든요. 연소득 대비해서. 이 PIR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계 주거비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전국 봐봅시다. 2006년에 4.2배였던 것이 2019년 5.4배라는 얘기는 연소득이 가령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인데, 그런데
주택 가격이 2억 정도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5천만 분의 주택 가격 2억. 이래서 그러면 4가 되는 거죠. 그게 4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연소득분의 주택 가격 이게 PIR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게 5.4로 간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연소득보다 주택 가격이 5.4배 정도 더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도권은 지방보다 전국보다 높죠. 수도권 6.8배 나오잖아요. 서울의 경우는 10배 정도, 10배 이상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2020년치는 제가 지금 주거실태 조사 매년 조사하고 있는 주거실태 조사 자료를 가지고 보는 것인데 2020년도 조사는 이루어졌습니다만 아직 지금 이제 통계자료 검증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서 결과치는 아직 안 나와 있는 것에 있어서 2020년치는 내질 않았습니다만 2020년치는 수도권 가게 되면 그 값이 더 올라갈 것을 뻔한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았거든요. 그 다음에 RIR이라는 것은 Rent to Income Ratio에서 월소득분의 월임대료. 내 월소득이 예를 들어서 가령 500만 원인데 월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이 200만 원이다. 이렇다고 한다면 500분의 200 해서 40% 이렇게 되는 것이고 월소득이 500만 원인데 월임대료로 가령 100만 원을 내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값이 20%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건 임차 사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주거비 부담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럼 월세는 이렇게 되는데 월세가 아니고 이제 전세도 있고요. 전세도 있고 그다음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전세금을 갖다가 월세로 전환시켜 가지고 전환 이자를 적용해서요. 전환을 적용해서 바꿔 가지고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RIR을 보면 RIR은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2006년부터 주거실태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대비했을 때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건 2006년도 보면 사실 이미 전월세 가격이 꽤 올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장 낮았던 때가 이제 2002년도가 낮았었습니다만은 2006년 이후로는 이 값이 상당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금융위기 당시에서도 주택 가격은 수도권에서 떨어졌습니다만은 전월세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비율이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내 집 마련하는데 보통 어느 정도 걸리는가?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제 7, 8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세대 분리하고 가령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내 집 마련에 얼마 정도 걸리는가? 보통 7, 8년 정도 걸린다. 그런데 7, 8년면 다 사는가? 이거는 주택을 마련한 사람들 중심으로 봐본 거예요. 아까 이 경우에 있어서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62%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아직 집 못 하고 있는 사람 빼놓고 집을 마련한 사람들이 마련할 때 얼마 정도 걸렸는가 질문을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전체로 마련하지 못한 분들 입장에서 보면 7, 8년 걸린다는데 나는 아직도 못 산 지가 20년인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련한 경우만을 놓고 지금 봐보는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정책이 그 사이에 어떻게 변화됐는가 뭐 해서 1995년부터 변화를 쭉 분양가 자유라는 어떻게 되었는지 최저주거기준 도입은 어떻게 되었는지 등등에 대해서 보고 현 정부 주택정책이 어떻게 현 정부 주택정책은 여러분들도 이제 계속 봐서 특히 관심 있는 게 이 부분 아니겠어요. 전체적으로 수요는 좀 억제하는 쪽으로 정책을 폈죠. 우리가 아주 쉽게 그냥 아파트의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 우상향하는 선호도 주어졌다고 그냥 가격 수량이 결정된다고 칩시다. 이랬을 때 수요를 좀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를 줄이면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 수량 물론 줄어들겠죠. 가격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공급은 느리면은 가격이 하락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는데 초기에는 주로 수요 억제책으로 펴왔습니다. 막 그렇게 해왔던 근거가 2015년, 16년, 17년 이 시기에 인허가 물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2015년도 인허가 물량이 76만 5천 호. 그 다음에 2016년에 가서는 이게 72만 호. 연간 우리가 주택 수요를 보통 봤을 때 40만 원 내외 수준으로 보는데 인허가 물량이 엄청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부분보다는 오히려 수요를 갖다 줄이는 쪽으로 수요 줄여서 억제하는 쪽으로 펴왔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얘기 드렸다시피 인허가 물량 중에서 착공으로 넘어가지 못한 것도 많고 착공되어 있는 것 중에서도 분양으로 못 가는 물량이 안 가고 있는 물량들이 꽤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공급도 지속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초기에는 이런 투기 억제할 수 있는 가령
그 LTV나 DTI를 강화시킨다든가 양도소득세를 강화시킨다라든가 그 다음에 종부세를 강화시킨다라든가 이런 수요 억제책을 펴오다가 최근에서는 이제 3기 신도시 공급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사 대책도 나오고 전체적으로 지금 지구 지정돼서 공급할 준비가 돼 있는 것들이 약 122만 호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이사 대책으로 해서 할 물량들이 그 이제 25년까지 지금 대충 부지 확보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83만 6천 호 하겠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이제 205만 호 정도 이렇게 하는 물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물량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 바로 집으로 나오지 않고 부지 확보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어찌됐든 공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쌓이는 시장 안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정책들이 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나 가구 구성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많이 접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 1인 가구가 급증했다 하는 등등에 관련되는 자료들은 제가 이렇게 앞부분에서도 좀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를 하고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